워런 버핏이 지금 역대 최대로 현금 비율을 올렸어요.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애플을 계속 줄여요, 포션을. 그래서 애플은 뭐 시가총액 1등인데 워런 버핏이 왜 파냐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이 세게 붙었을 때 희생양이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테슬라고 경제적으로는 애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애플은 만들고 있는 모든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95%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을 때 중국이 반대로 애플에 대한 이제 생산 공장에 대한 제재, 예를 들면 영업 정지 6개월 시키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왜 작년부터 애플 포션을 계속 줄이냐? 그것은 거기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리스크 관리할 때다. 네,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자동차 관세 25% 부과를 했습니다. 서명을 했더라고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건 네, 좋은데 그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뒷감당이 있다. 될 건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고 하지는 않겠죠? 글쎄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보호할 산업이 있을 때 뭐 보복 관세를 때리는 것이지 이게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뭐 단기간 내에 치유가 될 수 있으면 좋지만 네. 뭐 40년 가까운 변화를 4년 만에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대박이죠. 그럼 이제 답은 이미 뭐 그 돈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대혼란 상황에서 관세 얘기만 나오면은 얼어붙을 때 중국은 지금 뭐 지수 상황도 그렇고 뭐 계속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근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실까요? 뭐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9월이 최악이었고 9월. 거기서부터 이제 그 회복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내수 쪽을 집중해서 그것만 보고 있고 이제 뭐 중국이 하고 있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좋아지는 확실해요. 네. 그러고 지금 뭐 산업 생산이나 소비들도 이게 금년 1, 2월 1, 4분기 뭐 이걸 보면은 이게 작년에 비해서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 두 가지일 수 있는데, 그 4년 동안 잠겨 있던 소비 심리가 꿈틀거릴 타이밍에 이게 정부가 적절한 이제 부양책을 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지수의 움직임을 좀 비교한 차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중국 증시가 최근에 고점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투자자분들의 마음과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히 주가가 반대로 반응이 보여요. 네.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리더의 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 이제 쏘아 올린 관세 폭탄이 전 세계를 이제 보호무역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쪽으로 가는데, 뭐 중국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자유무역을 계속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선호도가 있는 건데 지금 뭐 단기간에 그 주가가 2달 만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뭐 항생 같은 경우는 뭐 테크 같은 경우는 40% 50% 올랐기 때문에 네. 조금 숨고르게 해야 될 뭐 타이밍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의 효과. 그래서 중국은 3월에 양회를 할 때 이때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요. 3월에.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정책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3월에 양회가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액션할래 하는 정책들이 이제 쏟아지는데 그게 약간 시차가 있죠.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그래서 아마 4월, 5월 달에 들어서게 되면 각 정부 부처별로 그 3월 양회에서 결정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따라서 이제 부양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기다리는 것, 그리고 주가들이 그 사이에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조정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4, 5월쯤에 증시가 또 그런 정책에 힘입어서 또 한번 랠리를 펼칠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군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상대적일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지금도 한국 시장도 굉장히 이제 뭐 좋아지고 있는 이유가 네. 자금 이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4월, 5월이 되면 뭐 미국은 더 이제 센 보복 관세, 뭐 무역 규제 네.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올 수 있고 네. 상대적으로 그하고 좀 반대적인 액션을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이자 또 이제 그 수혜를 아시아가 보게 되는 그런 이펙트 때문에 돈이 이제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뭐 4월, 5월 할 것 없이 금년 내내 아마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를 예측했었던 전략가 중에서 크리스 우드라는 분의 이야기는 미국 주식은 이미 고점을 찍었다. 그래서 뭐 많은 투자 전략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서 유럽과 중국을 사야 되다라는 얘기를 이분도 하셨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이러한 경제에 대한 다시 한번 회복, 그에 따른 증시의 상승은 앞으로도 그럼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뭐 싼 게 가장 뭐 중요한 투자 지표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요게 이제 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이제 파란 색깔입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이 S&P 500 지수고요. 네. 보시면 파란 색깔이 하늘을 찌를 때 이제 미국 주가는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왜 빠지냐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 리스크. 그래서 그러나 그 정도를 보면은 이제 2020년, 2021년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마 그 뭐 미국 주가나 경기에 이제 위험 요소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떨어져 줘야 이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더 아마 가속화될 가능성.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뭐 한지 아직 한 달, 석 달 뭐 조금 더 내외이기 때문에 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네. 지금 역대 최대로 현금 비율을 올렸어요. 작년부터 계속 현금을 더 늘리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지금 50.7 정도인데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자의 신이 보는 그 시장은 리스크 관리할 때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뭘 계속 파냐를 보면은 애플을 계속 줄여요, 포션을. 그래서 애플은 뭐 시가총액 1등인데 워런 버핏이 왜 파냐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이 세게 붙었을 때 그 희생양이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번 희생양이 아마도 정치적으로는 테슬라고 경제적으로는 애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애플은 이 만들고 있는 모든 I자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95%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을 때 그 중국이 반대로 이게 애플에 대한 이제 생산 공장에 대한 제재, 예를 들면 영업 정지 6개월 시키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의 신이 보는 것은 아마 왜 작년부터 애플 포션을 계속 줄이냐. 그것은 거기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팀 쿡이 그래서 중국 가서 되게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뭐 딥시크 써봤냐라는 질문에도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 어쨌든 굉장히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열심히 펼쳐내고 있는데 지금 멱살을 잡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뭔가 우리에게 더 힘들게 하면 우리는 애플이든 테슬라든 더 힘들게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얼음장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제 어떤 칼럼에 그런 걸 썼었는데요. 네.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기술은 시장을 못 못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그 중국 경제 발전 포럼 뭐 이러는 게 그 전 세계 글로벌 CEO들하고 중국의 이제 총리를 비롯한 그 고위급들의 연례적인 이제 행사예요. 근데 지금 미중이 저렇게 세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누가 거길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87명의 글로벌 CEO 중에서 45%가 미국 CEO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애플의 팀 쿡이고,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핸드폰을 누가 제일 많이 쓰고 있냐를 보면 중국이 17억 5천만 대, 세계 최대입니다. 뭐 미국, 일본, 유럽 다 합친보다 더 큰 규모죠. 그래서 그 시장을 이것을 계속 이제 놓치게 되면은 글로벌에서의 전략이 이게 어그러지게 돼 있고 네. 애플은 더 심각한 것은 그 팍스콘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에 있는 대만의 중국 회사가 이게 모든 핸드폰,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영업은 물론이고 주가 뭐 다 영향을 세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쫓아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뭐 그렇게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한국도 이제 삼성의 이정 회장이 거기를 갔어요. 중국을.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비아디가 최근에 뭐 테슬라를 이기고 이게 천장을 뚫었고 네. 뭐 샤오미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가 시장을 이길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답을 이제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정서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이게 경제적으로 실리를 가장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주가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CEO들의 행태에서 이제 뭔가 팁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럼 애플 얘기 잠깐 아까 해주셔서 테슬라는 사실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도 뭐 중국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게 한 만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오히려 되게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중국 쪽에 있어서의 손을 놓지 않는 이런 상황, 가교 역할로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중국도 쉽게 테슬라는 뭔가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테슬라마저 이제는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그것은요, 거죠? 전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이게 기업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전문가가 아닌데 네. 그 전문가인 척하게 되면 반드시 후과가 있다. 지금 앨런 머스크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도찌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 부서에 이제 수장을 하면서 그 정부 부처를 이제 대거 구조 조정하죠. 네. 근데 원성을 많이 사게 되면 반드시 이제 칼날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인데 지금 그런 사이에 사업에 제대로 신경 못 써서 작년도 보면은 이게 판매 대수가 이게 이제 비아리를 이제 못 이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어디서 생산하냐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똑같이 40% 정도 캐파를 중국에 생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이제 애플처럼 마치 우리가 뭐 그 청나라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청나라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인질을 요구하는데 그 인질이 누구냐 하면 태자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 하지만 마치 중국에 잡혀간 태자 같은 느낌? 트럼프의 퍼스트 보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회사인데 이게 지금 뭐 매출의 한 37%, 정상 캐파의 40% 이상을 중국에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이 제재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그 영업 부진이지만 영업 부진의 이제 다른 배경을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에 신경 쓰느라고 기업 신경 못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보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것은 트럼프의 저런 이제 관세 정책이 유럽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네. 그리고 아마 아시아에도 곧 넘어올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 여차하면 전 세계적인 미국산 제품의 불매 운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번 타자로 누가 걸릴래 그러면 제가 볼 땐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일부 유럽 국가들 쪽에서 그렇죠. 약간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나 뭐 이쪽 경쟁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반대로 그 애국심 같은 것이 생기죠.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보복 관세를 들고서 나오게 되면 이제 미운 놈 한 놈 패자 그럴 때 거기에 1번 타자가 테슬라의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테슬라는 처음에는 되게 뭔가 그래도 중국, 미국 다 붙잡고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쪽도 저쪽도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인 거네요. 그래서 정치적인 해법이 풀어지면 이제 상징적으로 네. 중국이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줄래 그럴 때
그때 테슬라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풀어주게 되면 그게 상징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은 둘 사이가 뭐 정말로 이제 경기 초반에 치고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1번으로 코피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사실 절대적인 그 수출에 대한 금액을 봤을 때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금액보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전쟁을 하면은 그냥 절대적으로 그 금액 기준을 봤을 때는 중국이 손해일 것이다로 보는데, 근데 기업단 측면에서 보면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에, 그러니까 미국의 정말 주요한 큰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중국의 그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이 회사 세 개만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어도 너무나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중국 네. 익스포저가 다 커요. 아.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득이 될 수 있고 좀 약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이는 중국이 뭐 그런 저가 생산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서방 세계는 이제 싼 값에 물건을 사 쓰는 이제 윈윈의 전략이었지만 네. 지금 이게 싸움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 갈라지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거기에 서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일본으로 피해를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주가들의 하락은 사실은 뭐 피크다. 경기가 또는 이익이 피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있지만 네. 그런 컨트롤 리스크에 대한 반응을 이게 돈이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M7과 중국의 그 M7 기업으로 불리는 그 테크 기업들 간의 주가가 좀 반대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중국은 잘 나갔는데 미국은 그 사이에 많이 하락하고. 그럼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더 좀 양극단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결국은 최근 4년 동안 미국이 AI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렸고 그게 이제 서버의 수요가 늘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되는 쪽이 이제 많이 그 부스팅이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변곡점이 바로 딥시크인 것 같아요.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AI에 대한 뭐 비전, 발전 이것은 더 좋아졌고 가속화됐지만 이 서버 투자에 대해서는 이게 지연 현상 또는 축소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너무 돈 이제 많이 들여가지고 고성능의 AI를 개발하는 것 여기에 대한 반성이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시장에서 그런 소위 말하는 서버 관련되는 회사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왔고 반대로 중국이 저런 이제 큰 차별화를 가져간 이유는 저것은 이제 AI 쪽보다가는 지금 중국이 핸드폰, 노트북 뭐 이런 쪽에서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도 그렇지만 디램 가격이 뭐 좋아진다 그런 많은 기대감 그럼 도대체 어디서 좋아진 거냐 그러는데 수요를 그 공급 물량을 줄여서 그렇다 그러지만 그것은 뭐 근본적인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중국의 핸드폰, 스마트폰의 대체 수요가 디램 경기나 전 세계 반도체 경기를 피크를 연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그 양회를 하면서 그 핸드폰, 노트북 이것도 이제 이구안신이라고 하는 옛날 핸드폰 바꾸면 보조금 주는 거 예전에는 자동차하고 가전에만 이걸 적용을 했는데 네. 이걸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코로나 4년 동안 중국은 뭐 핸드폰 바꿀 이유도 없었고 그럴 동기도 없었죠. 근데 지금 이제 어차피 바꿀 시점에 이제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 회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앞으로 반도체 시장, 디램 시장은 지금까지 HBM에 이제 올인해서 갔지만 HBM은 서버 투자에 뭐 어떻게 보면 지연 이런 현상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 핸드폰, 노트북에 들어가는 디램의 시대가 지금 다시 온 것 같아요. 이유는 중국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굉장히 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만 나머지 디램에서는 역시 최강자죠.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의 주가가 강하게 가는 것은 바로 이제 중국발 스마트폰 노트북 수요에 따른 이제 디램 수요 요것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쓰신 칼럼을 통해서 그 중국의 레드테크, 이게 중국의 심볼 컬러가 레드라서 레드테크라고 하는 건가요? 그 레드테크의 공습, 전 세계를 좀 휩쓸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휩쓸게 된다라는 그 의미는 지금도 이미 많이 침투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미국을 제치고 더 장악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ITIF라고 미국 그 정책 평가라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네. 이 연구소가 전 세계에서 뭐 제일 이런 거 잘한다고 그러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 10개 주요 전략 산업에서 여기서 7개가 1등이 중국입니다. 지금 저 차트 보시면 빨간 색깔이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국은 3개, 중국은 7개.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분야에서도 중국이 생산, 마켓에서는 이미 이제 리더십을 확실하게 확보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간에 뭐 중국에 대해서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내수 안 좋다 거기에만 포커스돼 있지만 중국을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은 내수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그 대신 이제 R&D 투자나 기술 투자는 이건 별개라는 거죠. 뭐 계속 진행을 해왔고 그것의 결과가 바로 지금 딥시크를 포함한 최근에 이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신기술 신산업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왜 이런 이제 첨단 기술 산업에서 우리가 보고 있던 것과도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냐 그러면 한 7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제가 7S라고 그 제목을 달아놓긴 했는데 네. 이 3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리더들의 해안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창업자인 뭐 덕동을 빼놓고 나머지 4명의 지금까지 지도자가 다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은 당서열 1번부터 25번까지가 45일에 한 번씩 스타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디는 예외가 없어요. 결석이 안 돼. 그리고 해외 출장도 안 됩니다. 아, 무조건 다 모여야 그렇죠. 되나요? 45일에 한 번씩? 그렇죠. 어이구. 근데 거기서 네. 첨단 산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바이오 이걸 공부를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타디가 아니라 2, 3개월 뒤면 반드시 정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7개 첨단 산업을 2010년에 이제 정해놓고 네.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꾸고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의 일관성과 리더들의 공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R&D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이 우리 거 100기는 짝퉁의 나라 보지만 전 세계 R&D 순위로 보면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입니다. 근데 우리 뭐 R&D는 지금 상위 15개 회사들의 R&D 투자 합계를 내보면 우리가 중국의 절반 정도가 안 됩니다. 우리 삼성이 있고 하이닉스가 있어도 네. 그래서 중국의 R&D 실력이 무지 세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은 인재입니다.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처럼 그 수학하고 이제 이런 쪽의 영재들이 이제 의대로 자꾸 가게 되면 AI는 이제 힘들어지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대학생이 지금 1,200만 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공대생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을 기르고 양성하는 대학의 지원을 보면은 뭐 대학교 교수님들도 학교도 돈이 많아야 뭐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 서울대학이 뭐 예산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조사를 해보면 우리 서울대학이 중국의 50번째 대학보다도 예산이 작아요. 근데 그건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엄청나게 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근데 대학생 숫자는 나라니까. 뭐 3,000명 내외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1등하는 중국의 칭화대학 같은 경우가 우리 서울대학의 한 7.6배 정도 더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네. 그 인재 양성에 이게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중국은 요즘 뭐 세상은 아주 신박한 개팍한 천재 한 명이 이게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죠. 스티브 잡스가 그렇고 지금 난리 난 이제 그 딥시크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래서 중국은 전국에 62개 대학에서 영재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뭐 보통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차별하면 그러는데 네. 근데 그 영재계에다가 플러스해서 중국에는 원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업종, 그 기술에서 당대 최고의 고수를 네. 이제 그런 칭호를 주고 그 이분들을 차관급 대우를 해요. 근데 이런 영재들하고 이 당대 최고의 고수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1대1로 붙여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인재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고 그게 바로 그 유니트리 로봇이나 딥시크 같은 그런 이제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스타들이 사실 근데 뭐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삭제 말트 말도 있고. 많죠. 네. 근데 이제 얼마나 더 숫자가 더 늘어나냐 하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보면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숫자의 이제 대졸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확률상으로 봐도 숫자가 많으면 이제 인재들이 더 많게 되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제 다른 점은 물론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중국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뭐 스터디까지 하면서까지 이걸 굴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그래서 우리도 좀 정부 벤치마크 차원의 하고 공부 좀 해야 돼요. 매일 뭐 싸움질하는 정치하고 우리나라 이게 결국은 뭐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하는 정치 뭐 거기서 판가름이 사실은 나죠. 네. 이번에 뭐 다보스 포럼이 25일 개막을 지금 했죠. 현재 하이난에서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요한 여기 볼만한 내용들이 이번에 포럼에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이슈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공급망입니다. 공급망? 그래서 그 중국이 그 고위급 그 글로벌 CEO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남도에서 와우 포럼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거의 이제 고위발전 포럼에 간 CEO들이 다 거기 참석을 하고 오는 양상인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차린 밥상 중에서 가장 봐야 되는 건 공급망 전략인데 이것이 미중의 지금 전쟁이 관세전쟁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미국은 관세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중국은 이게 자원전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 세계 히토리 금속의 거의 뭐 60% 가까이를 중국이 지고 있고 네. 지금 트럼프가 얼마 전에 사인한 F 시리즈 같은 경우도 전투기에도 한 450kg 이상의 히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중국이 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해서 자원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전 세계 첨단 산업에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은 뭐 AI고 서버고 반도체고 다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에 대한 그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변화 그리고 미중의 그 전쟁 속에서 중국이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팁을 저희들 이번 보아 포럼에서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저는 최대의 수확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본격적으로 4월 2일이면은 관세 관련해서 뭐 오늘은 자동차 관련한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정말 이제 대대적인 시작이 열리게 될 텐데 여기 관련해서 중국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중 간의 이 갈등이 4월에 더 격화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꾼들의 특징은 항상 뒤로 협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 만나는 것은 그 사이에 서로가 주고받을 것이 아직 확정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결국은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국을 뭐 어떻게 하는 건 못하지만 미국이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세 명의 인질, 애플, 테슬라, 월마트. 월마트. 그래서 월마트에 파는 물건의 대략 한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아, 오히려 월마트는 중국이 진출한다기보다는 물건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세 놈이 이제 문제가 되고. 네. 그래서 중국이 뭐 미국과 어떻게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럴 때 지금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차트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중국이 먼저 하는 것은 묻고 따버립니다. 그래서 1단계에 2천억 불 사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2천억 불 더 사줄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제일 고민하는 게 재정적자인데 재정적자를 내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를 지금 전 세계가 다 팔고 있죠. 근데 미국은 중국은 작년에 보면 무역 수지가 9,900억 불 정도 나요. 그래서 이걸 다시 사줄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현재 투자해줄게 미국에. 이렇게 하면 트럼프의 면이 무지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뭐 트럼프가 명목상으로 얘기하는 펜타닐 이거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 요거를 뭐 말만 하면 바로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요럴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아직 언급이 없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마지막입니다. 자본시장. 자본시장을 개방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이번 전쟁의 끝은 지금 금융전쟁이지 이게 무역전쟁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결국은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네. 무역에서 여기서 중국을 이겨가지고 돈 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반대로 금융시장을 열기 위해서 금융시장에서 한 2천억 불 뭐 수익 내서 가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래서 아마 무역으로
그 시비를 걸고 지금 반도체니 AI라는 것 기술을 갖고 목을 조르고 그리고 금융에서 돈을 털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뭐 극단으로 치닫기보다는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으면서 좀 서로 온건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래서 미중의 얘기네요. 치킨 게임은요, 이건 뭐 바로 3차 대전이죠. 근데 그런 정도로 갈 수 있는 배짱이나 이게 리더십이 지금 현재 미중은 사실은 서로가 없죠.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장사꾼 트럼프하고 정치꾼 시진핑하고 둘이 붙었다 그러면 꾼들의 최종 결론은 항상 그것은 막판 대타협입니다. 그래서 막 그 치킨 게임을 하지만 네. 막판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균형점을 찾아가지고 합의를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미중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회담 할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를 흘리는 무역 전쟁이 없기를 하는 바람을 저는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중국 관련한 이야기 또 이 관세 관련해서 이 중국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